기술이 무엇인지, 그럼 이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팜, 요즘에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개발 계획 토픽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가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실예를 좀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인천 쪽에 이제 연구 개발 계획서 내용들을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 동향이나 아니면은 제안서 동향들은 요 스마트 기술, 그 위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담겨져 있어야 이제 평가자도 그렇고 요즘 기술 트렌드도 이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강의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삭제를 하고요. 아주 쉬운 내용 위주로 이게 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과 개연성에 대해서 좀 앞부분에는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본인의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16년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경제 포럼에서 처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된 얘기가 뒤에서도 나오니까 너무 이제 이해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개념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우리 인천이나 아니면 근방에서 이제 기업체들이 이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주로 3차 산업혁명 기반의 이제 기술들이고요. 최근에는 이런 3차 산업혁명에 있던 이런 개별 요소들, 디지털, 바이오, 물리 이런 것들을 융합하면서 이들 경계가 무너지는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발표한 인더스트리 4.0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글을 서술한 바와 같이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스마트 기기로 무장을 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동시에 사람들이 활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요 굉장히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요 기술들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한마디로 제가 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이제 3차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고요. 여기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개념을 파악하고 이제 적용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산업혁명 간의 비교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4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과거 이제 1차 산업혁명 때는 이렇게 기계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때는 대량 생산. 그래서 지금 실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때는 이렇게 기계를 활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대량 생산이 이제 공장에서 가능하게 한 거고요. 이제 3차 산업혁명, 자동화, 정보화,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기 전자장비랑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동화, 정보화를 이루고 있는 게 대부분의 이제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스테이지 3에 지금 머물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4단계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4단계는 이런 모든 개별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이 스스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제품 관리든 공정 관리든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스마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트렌드들을 보면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모든 개별 이런 업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이 각각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하고 컨트롤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이제 사람마다 이제 기술적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람의 능력별로 예전에는 기업의 능력별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것들 모두 유기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하나에 모아서 최적의 정보를 우리가 도출을 하고요. 그 최적의 정보에 따라서 유기적인 산업 형태를 갖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보면요.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초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연결성을 통해서 이 초연결성이 이루어지면 기본 조건은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터넷도 이제 고속 인터넷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터넷 IoT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IoT의 정의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더라고요. IoT의 정의는 인터넷 오브 싱에서 객체끼리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IoT고요. 요즘에 또 나오는 말이 IoE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물 인터넷에서 어떤 것들이든지 다 인터넷상에 우리가 정보를 도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들어가서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사물, 사물 대 사물 이런 연결성들이 다 지금 기술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또 이제 초지능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AI죠. 아까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사람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계가 판단한다. 근데 기계가 판단하는데 기계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 얘기했듯이 빅데이터.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도출시키고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데이터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 하이퍼 커넥션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하이퍼 인텔리전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림은요.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다. 근데 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주로 이제 제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 인더스트리 4.0 안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상하관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를 또 이루는 이런 개별 요소 기술들이 스마트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제 제가 계속 반복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미디어, 제조, 소매, 아동, 건강, 금융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데이터들은 한 곳에 모아지고 그리고 그 정보들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로슈머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소비자는 그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이제 소비자가 프로슈머라는 용어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구 중심의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죠? 유튜브가 됐던 아니면 페이스북이 됐던 모든 플랫폼 형태들이 이제 요구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살아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융합, 그 다음에 스마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창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개요를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제 디지털은 기반이 되는 거죠. 디지털 요소 기술들의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요소 기술들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들은 이런 디지털, 이런 기본 요소 기술들이 인프라스트럭처로 깔리고 그 위에 이제 공간, 스마트 제품,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 서비스 모든 것들이 이제 융합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디지털 요소 기술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요소 기술들을 디지털
요소 기술들을 보면 이제 보안, 뭐 AR, VR에서 이제 증강 가상현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인터넷 오브 싱, 그다음에 인지 시스템, 로보틱스, 3D 프린트 이런 기술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융합해서 놀고요. 이런 기술들이 어디에 이런 서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기술들이 아주 최적화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밑받침되는 기술이 이제 우리가 스마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스마트 기술들이 이 스마트 기술이 이제 활용되려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요소 기술뿐만 아니라 빠른 고속 인터넷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정보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통신하고 미디어 산업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지 이제 스마트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 발전, 수요 확산, 기업 생장 이런 강한 연결고리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스마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스마트 기술은 우리가 뭐 이게 누군가 제안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술 진화의 연속 과정에서 저절로 생성된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술들은 강력한 소비지, 아까 요구 중심의 소비자, 프로슈머,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산업 발전, 시장 창출.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죠. 그다음 경쟁 질서 Y라는 기업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것은 누가 제안하거나 누가 발명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이 만족돼서 저절로 생성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마트 기술이 이렇게 탄생이 되기 위해서는 ICT 기술도 진화를 해야 되고요. 이용자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스마트 기술을 바칠 수 있는 미디어의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 기업도 이 스마트 기술이 없으면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마음속에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기술이라 하면 융합 기술이고 융합 기술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이렇게 정보통신이나 전기전자 분야의 근간이 되는 요소 기술의 발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페이지 이제 스마트 기술이 이제 탄생되게 된 네 가지 요소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면요. 이 ICT 기술, 특히 이제 스마트 기술이 탄생되면 여러분들 쓰시는 이제 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이 스마트 기술을 빨리 우리 시대로 끌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계의 이제 삼성 스마트폰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iOS에 기반의 애플 폰도 쓰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 기술이 이 세상에 빨리 나오게끔 된 그런 빠르게 그렇게 작용을 했다.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말기는 이제 원웨이 통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정보나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이 플랫폼의 형태로 변화하는 이런 산업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더 이상 이제 소비자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 됩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해. 그때 거기 요구에 만족시키는 기업은 살아남고요. 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스마트 기술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또 하나에는 이제 이런 모든 정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뭐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는데 이렇게 뭐 아몰레드 아니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런 기술 영역들이 영상이나 융합 부분을 크게 확장된 것도 이 스마트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우리 사회로 진출하게 된 근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용자들은 수동형이 아니다. 그래서 능동적, 자발적 참여로 선택권이 확장되어 있고 제가 뭐 콘텐츠도 원하는 그 요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높아졌고 그래서 이 수요자의 강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산업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 전략.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일본의 산업들이 이제 어려워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소니나 사뇨나 뭐 이런 일본 기업들이 과거에는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들이 다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그 IT에서 머무른 거기서 이제 머물렀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요소 기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 기술들의 정보를 융합하고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그런 기술들을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해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요소 이런 이유 네 가지의 큰 이유가 스마트 기술이 우리 세상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술이 탄생된 스마트 기술의 특징들을 한번 여러 개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죠. 내가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일을 얼마나 했는데, 그리고 단순한 한 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 위의 것도 정보를 얻기도 힘들 뿐더러 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스마트 기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야의 정보들이 우리가 이제 빠른 고속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개의 이제 플랫폼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정보들이 최적화된 정보들을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A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융합화. 그래서 뭐 다 비슷한 얘기죠. 한 가지 분야가만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들다. 그 모든 산업들은 사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 간 경계의 붕괴와 신서비스의 등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 커버할 수 있는 게 스마트 기술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사용자 중심이다. 사용자 우선이고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기업에게 요구를 하고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걸 만족시키지 못한 기업들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연성. 그래서 아까 하나의 정보를 하나의 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소스가 같더라도 그 한 개의 정보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가 나오게 된다. 그게 이제 유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유대 그다음에 SNS 뭐 아시다시피 이제 누가 어떤 정보가 내리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폐쇄형이나 수동형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남기 어렵고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주제의 경쟁 우위 창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들이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쿠팡이나 그죠 뭐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아니면 아마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플랫폼 주도로 성장한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 말고는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중소규모 업체들이 여기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아마. 기존 IT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은 오른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스마트가 분야 안 분야에 어떤 차이가 있냐 보시면은 이게 기기는 이제 피처폰 TV인데 여기는 스마트폰, 스마트 TV라고 보통 명칭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 미디어, 원 디바이스 이게 기존의 정보였다면 지금은 개방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TV든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요. 플랫폼 형태로 어떤 기업이든 어떤 기술이든 다 우리가 정보로 서치를 할 수 있고요. 조금이라도 더 싼 그런 기술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하나라도 다양한 기기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요자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제한된 정보였다면 지금은 이제 완전 오픈 소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스나 커버전스를 통한 와이성도 혁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테크놀로지 푸시 전략을 공급 위주의 전략, 그 다음에 하드웨어 전문 제조로
지금 제가 볼 때 인천 지역의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혁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도 통합 전략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쪽이 이제 스마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의 발전 방향은 뭐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여기서 스마트 기술이 이게 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굉장히 초고속의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기술이 근간이 되어야 이 스마트 기술이 이제 완성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유선, 무선, 미디어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는 지금 이제 인터넷 광 케이블든 광 인터넷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뒤에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유선 네트워크나 무선 네트워크가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고요. 당연히 유선 네트워크가 무선 네트워크보다 훨씬 빠르죠. 일단 유선 네트워크는 기가 인터넷 정도 되는 것에 실가명, 체가명, 이제 3D, 4D 이 멀티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던 이제 LTE나 5G라고 하는데 과거 2000년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와이브로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뭐 200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화기나 이렇게 이런 통신기기들은 중계기와 특정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LTE나 5G, 그다음 와이브로 이렇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유선 네트워크보다는 조금 속도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무선 분야의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속에서도 많은 그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TV를 또 미디어 쪽이죠. TV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스마트 TV라고 이제 보통 ITV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지금 2.0까지 진화를 했고요. 그다음 더 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술이 근간이 되려면 이런 네트워크가 기반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스마트 기술이 무엇인지 제가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팜은 제 기억으로는 벌써 이 기술도 한 3, 4년, 4,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마트 기술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예라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들으실 분들은 스마트팜은 나랑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이해도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팜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이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좀 어려운 용어를 굉장히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뭐 스마트폰이 있고, 뭐 스마트 TV가 있고, 뭐 그래, 그걸 근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LTE나 5G가 필요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런 이 스마트 기술들이 과연 내가 하는 제품이나 내가 하는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팜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농장이죠. 똑똑한 농장.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게 사실은 농업에서 주로 쓰고 있지만은 뭐 모든 생물이나 식물에서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스마트팜에서 개념을 좀 잡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팜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스마트 기술이 농장에 적용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기술을 우리가 작물, 그다음에 가축 이런 것들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고 뭐 비닐하우스가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는데 우리가 식물, 뭐 동물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때그때 온도, 습도,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그걸 관리자가 거기 임의대로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환경오염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전 방식으로는 관리할 수 없다. 최근엔 또 이제 인력난도 있죠. 인력난도 있고 또 대규모 이런 생산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인력 가지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필수 기술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 실내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팜 이 그림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그림 말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저기다가는 PC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도, CO2 등을 환경으로 제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비닐하우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여기 키우는 뭐 비싼 채소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 근데 이런 고가의 이제 채소들은 우리가 24시간 케어해주지 않으면은 자라나기 힘든 그런 고가의 뭐 요즘 뭐 비싼 포도가 됐던 그죠? 비싼 딸기가 됐던 이런 것들은 24시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기후 변화도 그렇고 뭐 온도나 습도가 예측이 어렵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게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좋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이 스마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 봤을 때 일단 가장 필요한 거는 여기 일단 크게 UPS, 그다음에 영상 정보, 제어 정보, 환경 정보가 있는데 일단 환경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환경 정보를 하면 여기 보시면 일때지만은 온도가 얼마고 습도가 얼마고 그다음에 CO2 농도가 얼마나 되고 이 빨간색 부분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부의 풍향이나 풍속은 어떻게 되고 일조량은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일단 중앙 서버에 타고요. 자, 그럼 이런 정보들이 갔어요. 그럼 이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응은 이 파란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이 모든 온도, 습도, 풍속, 풍향, 일조량 등등 이 내부 비닐하우스 내부든 외부든 모든 정보들을 일단 서버든 아니면 중계기로 보내서 이 중계기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일조량이 없으니까 지금 바람이 덜 부니까 이제 천장을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온도가 너무 추워요. 그러면 이제 난방을 돌리거나 아니면 지금 배양액이 적어요. 그러면 이제 배양액기를 좀 더 돌리거나 그래서 요 빨간색 환경 정보에 따라서 거기에 최적의 조건들을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비닐하우스 경력이 10년 있고 20년 있고 그거는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가장 최적은 누가 하냐? 이거는 어차피 이제 데이터로 오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이 빨간색에 대한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최적의 대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조량을 조절하는 것도 난방기를 온도를 조정하는 것도 여기 창문을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난방기를 돌리거나 가장 에너지도 최소화하면서 효과도 최대할 수 있는 그것들은 그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기계가 AI가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럼 AI가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빅데이터는 계속 실시간으로 쌓이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 모델에 대해서 검증을 한 이후에 이건 최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AI의 판단 기준은 이 컴퓨터 단말기에서 여기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고속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더 훌륭한 모델이나 더 많은 정보가 쌓인 서버 단에서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럼 그 더 윗단에서 우리 농림수산부든 환경부든 이런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더 큰 정보, 더 큰 판단 기준, 접속을 해서 그 판단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구성도는 앞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제가 앞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 빨간색의 환경 정보가 이게 과연 맞는가 틀린가 오작동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중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CTV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AI나 이제 빅데이터나 이제 기계학습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CCTV는 항상 보조 수단으로 일단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거나 낮거나 아니면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정보는 제가 또 뒤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모든 정보, 이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고요. 이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는 게 가장 최적이냐, 이 고가의 키우기 어려운 생물의 최적이냐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24시간 우리가 사람이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판단해 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기술의 한 가지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요소 기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정보 정보가 있고, 영상 장비는 여기에서는 보조 수단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CCTV나 저기선 카메라 이런 건 보조 수단이죠. 왜냐하면 이 정보가 우리가 정상 범위에 있을 때는 믿을만 한데, 이게 만약에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상 장비 필요하고요. 나중에는 이 영상 장비도 굉장히 이제 진화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 정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은 이런 제어기들 중에서 어떤 식의 조합이 이루어지나, 그거는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알고리즘에서 뭐 엣지 단에서 서버 단에서 아니면 중앙부처 단에서 다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시스템을 적용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흐름은 뭐 앞에 중요한 얘기는 제가 대부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센서를 측정하면 이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네트워크가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센서도 이제 여러 개를, 가급적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센서를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제 덜 둘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가급적이면은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정보 중에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센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편차를 또 제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센서는 가급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걸 네트워크를 이루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값에 최적화된 대응을 하게 되는 게 제어 쪽이고, 그다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순서대로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이 용어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는데, 센서들, 다양한 센서들이 융합돼서 한 개의 중계기로 가는 것들을 이제 센서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어 쪽도 모든 제어 장비들이 한 곳에 있는 게 제어 노드입니다. 이 두 개를 정보를 받아서 유무선을 통해서 서버 단에서 또는 PC 단에서 결정을 해주는 그 노드를 이제 싱크 노드,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순서도와 개념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센서 네트워크인데, 이것도 이제 저도 전기전자 공학의 전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선 네트워크의 용어가 뭔지, 유선 네트워크의 용어가 뭔지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팜이 됐던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됐던 이 네트워크의 용어는 여러분들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무선과 유선이 있고요. 무선은 유선보다는 느리다, 그죠? 그럼 우리가 개인 PC 단에서 서버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중앙부처가 됐던, 아니면은 굉장히 정보가 많고 성능이 좋은 서버 단을 연결하려면 그 서버 단과 연결하려면 이제 유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이 내부 단에서 아까 제가 비닐하우스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이제 모든 데다 선을 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는 속도가 빠르고 선이 필요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설치하는데 좀 요건이 까다롭고, 무선 네트워크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인데 심어놓을 수가 있죠. 대신에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고 정보량이 좀 적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이제 아까 우리 스마트 팜이 됐던 스마트 팩토리는 무선 네트워크 단에서 써야 된다.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의 종이는 여기 지급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지금 스마트 팜에서는 대부분 이제 지급이를 쓰고요. 이 무선 네트워크의 종류는 RFID, 그래서 RF 통신이 있고 지급이가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요즘엔 또 저전력 블루투스라고 해서 BL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해양 선박에서 쓰는 로라라는 통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기술의 통신 방식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씩 틀린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엣지 단에서
정보를 얻을 때 주로 쓰고, 당연히 무선이니까 소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빠른 속도로 전달하기는 힘들고, 아주 필요한 정보만을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닌 이런 것들을 일단 그 엣지단이나 서버단에 옮겨주는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이런 용어들과 이런 기능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본인들의 사업들을 이 스마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래서 이 통신의 방법은 중요하다. 근데 이제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RF 뭐 지급이 뭐 1.0이든 2.0이든 뭐 블루투스 1.0이든 2.0이든 이런 상세권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대신 이렇게 무선 네트워크가 이렇게 용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이것들은 나중에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은 같이 공동 연구 개발 기업이 있다면 그쪽에서 이제 추천해 주시는 통신 방식을 택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엣지단에서 비닐하우스 단에서 아까 온도, 습도, 뭐 풍속, 풍향, 일조량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 중계기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고, 그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보들이 일단 서버 기반의 서버단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 서버에서 판단을 해주게 되는 거죠. 많은 노하우들, 그다음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데 최적의 솔루션들이 여기 이제 서버단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게 되면 이 결정들을 다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어기로 가게 돼서 그 제어기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는데 반복 학습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요인. 그래서 만약에 비닐하우스 할 때는 실내 쪽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바깥쪽에는 외부 환경이 있죠. 근데 비닐하우스든 아니 뭐 실내 식물도 있지만 실외 식물도 있죠. 근데 실외의 환경 요인도 중요합니다. 꼭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외부에 이제 비가 오냐, 외부에 온습도가 어떠냐, 일사량이 없냐, 풍향, 풍속이 어떻게 되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런 실내 환경 인자보다는 좀 더 영향력이 작겠지만 이런 인자들도 다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술의 제일 핵심은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요. 이걸 쓸지 안 쓸지는 서버단에서 결정하는 거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술, 스마트팜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정보는 가급적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이것들이 정보가 수집이 되고 뭐 메인 컴퓨터로 가게 되고, 더 윗단에선 서버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정보들이 그 서버단이든 메인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답을 주는 거죠. 지금 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죠. AI 알고리즘에서 판단하게 되면은 뭐 센트럴 로컬로 들어가든 아니면 통합으로 들어가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오른쪽에 전동 개폐기, 뭐 유동, 그다음 CO2 공급기, 뭐 배양액 이런 것들이 스스로 최적의 값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스마트팜의 기술 개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스마트 기술이 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이 통신 기술의 발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 AI 판단 알고리즘이 우리가 굉장히 정확한 정확도로 이루어지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전송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도 굉장히 고성능 통신이 돼야 되고 고성능 컴퓨터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차 이제 기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 기술 개발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모든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있었을 때 최적은 요거다. 아니면 이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생성이 되면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의미 있는 정보가 이제 나오게 되고, 요걸 통해서 트렌드도 파악하고 마케팅도 이루어지고 의사결정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스마트팜 이해로 물가,
안전사고, 병충해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측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는 이제 뭐 이렇게 서버 단위 메인 컴퓨터가 됐던 서버 단위 됐던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서버 단을 구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산자부가 됐던 이런 것들이 아마 공공 서비스가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우리는 정보만 주면 됩니다. 정보만 주고요. 그 정보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답은 우리가 이용만 하면 된다. 이게 당장 이제 스마트팜이든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를 보면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스마트팜이 훨씬 이해도가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그다음에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팜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좀 더 개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지금 이 날씨, 이 풍향, 이 온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라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기관이 됐던 이런 데서 판단을 내려주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을 뭐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뭐 사례를 하나 보면 이제 KT하고 GM 바이오라는 기업들이 서로 융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생육 환경들을 받아들여서 이 최적의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어디 적용을 했나 봤더니 송이버섯에 적용을 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보다도 더 생산성도 좋고 품질도 좋은 이런 키우기 어려운 이 송이버섯을 생육을 했다. 이게 성공 사례 중에 하나고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기본 개념은 스마트 팜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훨씬 더 복잡하죠. 네. 이제 스마트 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정보나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이 잡힐 수가 있는데 이 스마트 공장은 굉장히 이제 생산 라인에 따라서 또 뭐 소비자의 요건에 따라서 모든 게 굉장히 변화무쌍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아까의 스마트팜보다는 굉장히 좀 더 생각해야 될 하고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마트 공장의 이제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는 똑똑한 공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요 개념은 뭐냐면 지금 IOS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제가 오늘 예로 들은 것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예.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산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이게 정보가 전달되는지까지 굉장히 더 큰 그림이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의 개념은 굉장히 광의로 보면 이렇게 모든 물류, 모빌리티, 그리드, 프로덕트, 빌딩까지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하는 게 이제 스마트 공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마트 공장의 요건은 여기 보시면 이제 4M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4대 요소죠. 공장의 이제 사람, 기계, 재료, 방법, 그 다음에 환경. 이 요소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아까 스마트팜이랑 제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정보를 얻어야 돼요.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정확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통신이 원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능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보가 일단 얻어졌으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정보에 대해서 최적화된 제어 방법은 무엇인지를 그런 알고리즘을 일단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과 통합. 그래서 모든 가치 서술, 정보 교류는 이 기계 장치끼리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는 이제 사회적, 수평적으로 이거와 또 연계되는 데까지 이제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개발. 그래서 정보는 여기서 이제 모든 근간이 이제 정보가 되는데 정보가 확보하고 저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쌓이면서 스스로 어떻게 되는 게 최적화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보완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솔루션이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결국에 이런 모든 정보들이 여기서 이 공장 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들과 연결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 스마트 공장 컨설팅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고 제가 따왔는데 이게 이제 혹시나 아직도 스마트 공장을 이해가 좀 더디시면은 이해가 좀 잘 되도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다수 중소기업체는 아직도 문서를 엑셀과 문서로 하나요. 이게 레벨 제로고요. 자, 이제 중견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코드, QR코드 이용하나요? 그 다음에 레벨 2로 가보겠습니다. 아직도 시스템을 한눈에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대부분. 어떤 기업들은 여기 멈춰 있고 어떤 부분은 여기 멈춰 있을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고요. 자, 이제 스마트 쪽으로 가려면요. 자, 생산 공정의 일부라도 통제 스스로 AI가 됐던 뭐가 됐던 통제하고 있냐. 그 다음에 레벨 4로 가면은 모든 설비와 시설에 일단은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공정이 이제 실시간으로 자동 제어되냐. 이게 레벨 4고요. 여기서 이제 최종 단에서는 자동화되어 있고 시스템으로 자동 운영.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장에 A부터 뭐 Z까지 생산 라인이 있는데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통합 시스템에 탑재가 되고요. 그 정보들을 통해서 최적의 판단들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정상과 지금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지금 유지 보수나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알려주고요. 더 그딴에 가면은 그런 유지 보수나 그런 수리까지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스마트 공장의 최종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스마트 공장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또 그런데 이 스마트 기술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라인에 대해서 아까 이상적으로 작동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제안서를 평가하거나 제가 쓴 것들은 이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어디서부터 환경관리, 설비관리, 에너지관리, 안전관리, 물류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뭐 버추얼 팩토리까지 일련의 모든 세트가 다 이루어져야 스마트 공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자동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을 할 수 그것도 이제 저는 스마트 팩토리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오늘 강의도 하지만 저도 제안서를 쓰고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설비 관리 쪽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장 라인에 있어서 다양한 센서들을 붙이셔서 그 값들이 평상시의 값들을 오버를 하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그 조합들이 서로 맞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런 쪽에 보면은 이게 사전 예측이, 사전 징후가 보입니다. 이게 기계가 멈추기 전에 사전에 특정 센서의 값들이 범위를 초과하거나 범위를 낮추거나 아니면 그 둘 또는 셋, 넷 사이 조합들의 값들이 기존과 조합과 불일치를 하거나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이런 데이터가 이런 경향을 보이면은 이렇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축이 되고 이 정보를 이제 서버 단에 있던 메인 컴퓨터든 서버 단에 보내면 알아서 판단해 주겠죠.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설비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설비 관리도 품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 공장에 있어서 어떤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제품의 정보들을 또 실시간으로 보겠죠. 그래서 뭐 수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밀도가 됐던 탄성 계수가 됐던 아니면 색깔이 됐던 아니면 굴곡이 됐던 모든 것들은 다 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기준치를 통해서 이게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아니면 그들 사이의 조합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어떤 값은 정상인데 어떤 값은 지나치게 크거나 이런 모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고 학습을 시키고 알고리즘을 구축하면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어서는 건축물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에너지 관리 쪽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또는 밤까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돌리는 게 우리가 가장 싸게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냐? 아니면 이렇게 에너지를 투입을 했더니 제품 생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더라. 이런 것들도 이건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하고 판단해서 최적의 배치나 조합을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공장의 기술적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쪽 안전관리, 제가 최근에 제안서를 내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안전관리 쪽인데, 이건 사실은 스마트 공장의 일환이죠, 그죠? 예.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기고 이제 근로자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에게 뭐 스마트 뭐 보호구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위치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체 리듬을 확인한다든지, 실시간으로 그것도 모든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어떤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앞에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고요.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지만, 반복이 되더라도 계속 보시면은 뭐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장, 이제 대부분의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일반 공장이 되겠죠. 생산 설비를 갖추고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공장 관리를 하는 이런 일련의 시스템인데, 이제는 이제 스마트 공장 쪽으로 가면 이제 자동화에서 이제 지능화로 넘어가죠. IT와 OT의 융합. 그래서 정보도 중요하고 운영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운영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생산 설비에는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고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가상공학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판단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적화, 여기 제가 되게 앞서도 여러 번 강조, 최적화에 대한 값을 주면은 이 값을 제어 시스템에 넣고 공장을 운영하는, 이게 바로 스마트 공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설비들이 뭐 입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규모와 시설을 시장 주변에 건설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사전 징후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계속 이 업을 쭉 해왔는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나하고 맞지 않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지 않고요. 일부 요소 기술이든 일부 공정에 한해서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한 개의 항목이라도 나랑 맞다면은 요 관련된 기술들을 지금 중기청에서는 이제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제안을 해서 정부 출연금을 받고 이를 조금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 많은 것들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다른 데서 제가 들은 강연을 가지고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개념은 이렇습니다. 모든 공장 라인 안에 이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무선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자,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유지보수 쪽 더 상위의 개념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스마트 공장에서는 이제 사전 징후나 아니면 뭔가 이상이 있으면 사람이 가서 수리를 하는데, 이건 이게 기계가 가서 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얻고 그 생산 라인에 로봇이 투입이 돼서 그걸 유지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조정을 하든지, 이런 개념의 이제 스마트 유지보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좀 더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NTIS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센서 관련해서 연구개발 계획서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채택이 돼서 연구비를 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아마 추진하고 있는 연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 라인에 있어서요. 아까 똑같습니다. 이제 온도,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을 통합 센서를 통해서 그 값을 받아들이고요. 이거 로라 통신을 이용했네요. 로라 통신. 로라 통신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시 서버 단에다가 옮기고, 이 서버 단에서는 또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고 이제 판단력이 좋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금 공장의 제어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이렇게 뭐 5 기반의 이제 스마트 센서 플랫폼 이런 것들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신뢰가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뭐 봤을 때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이 범위 내에 있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 있으면 NG.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글씨가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시간 영역에서 본 거고 이건 아마 프리퀀시 영역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교화된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얘 판단 기준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OK, NG뿐만이 아니에요. 예, 나중에는 이제 이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쌓이면은 이상이 있다, 이상이 없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이다 까지도 이제 나중에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통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실시간으로 이제 컨베이어에서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제품을 다양한 방법에 스캐닝을 합니다. 여기서는 초분광 카메라를 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IR 카메라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IR 카메라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일반 고화상 카메라, 일반 카메라를 써도 되고요. 그럼 이제는 이런 영상 데이터들이 나오고 이 영상 데이터들의 특징을 도출해서 이게 정상 범위에 있으면 얘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건데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뜨는 건데 밀로그라고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백신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이 백신이 그죠? 코로나 백신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왔는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백신의 앞에 이제 이런 단말기가 있고요. 얘를 QR 코드를 딱 찍게 되면은 이 백신이 언제 입국해서 어떤 유통을 통해서 어떻게 왔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제 스마트 기술이 있고요. 또 이건 제가 제안서를 예전에 썼던 건데요. 이제 자동차 공장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들이 과연 상태가 어떠냐. 이 데이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쓴 데이터인데 진동 데이터도 없고요. 어쿠스틱 에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초음파 데이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고화상 카메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IR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까지 모든 센서들에 대한 정보를 일단 수집을 합니다. 예. 수집을 하고요. 이것들을 계속 이제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런 데이터였을 때 제품의 성능은 어떠였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들의 조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상 제품이 우리가 생성되게 되면은 그 우리가 판단했던 알고리즘이나 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예전에 제안을 했었던 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안서 부분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2021년 중소기업 R&D 사업구조, 제가 이거는 기정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PPT를 다운받아가지고 여기 보여주시는 이게 오랫동안 이제 중소기업 R&D 총 1조 7,229억 원이고요. 그 중에 이제 스마트 파트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공정, 현장 수용, 스마트 센서, 제조 기술, 제조 데이터, 스마트 서비스 ICT. 이렇게.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른 분야의 한국형 뉴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주도형, 협력형,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 이런 분야에서도 스마트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가산점을 얻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렇게 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21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 또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나는 뭐 중소기 여기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을 그냥 내가 늘 하던 걸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 요소 기술을 부분적이라도 도입을 하셔가지고 제안서를 내시면은 훨씬 더 채택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다음 그 단순한 아이디어라도 그거를 우리 제품이다 이렇게 적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은 상용화된 알고리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거는 외부 전문가를
도입을 하셔서 판단하시면 돼요. 예, 그거를 내가 뭐 AI 저쪽에 뭐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뭐 소프트 벡터 머신이 됐던 뭐 그런 뭐 뉴럴 네트워크든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 기업체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활용만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사업 공고를 제가 한번 하나 스마트 센서 선도를 한번 제가 2001년도 걸 캡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 스마트 센서가 뭔지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세한 신호 감지, 노이즈 캔슬링, 그래서 신호 처리. 그러니까 기존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속도 센서든 진동 센서든 뭐 다양한 센서가 있는데 거기 안에 그 아날로그 필터든 디지털 필터든 그런 걸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을 하셔도 이게 스마트 기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근데 그 데이터를 얼마나 지금 있는 기술을 어떻게 조합해서 가장 데이터 손실 없이 빠르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렵죠. 이제 엣지단이라 하면은 얘가 여기 엣지단 여기가 엣지단이고요. 이게 보통 이게 서버단이라고 하는데 이 엣지단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 상황에 의해서 이게 서버단까지 가고 또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즉각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리즘이 이 엣지단에는 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스스로 보정, 분석해서 판단까지 해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것도 스마트 센서고 스마트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생소하셔가지고 이게 접근이 어렵지. 이쪽 분야는 제가 볼 때는 경쟁률도 낮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보통 이제 기업체 제가 발표를 들어보면은 이 제품은 다른 제품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래서 저희 매출액도 높고요. 그래서 요거 기술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요즘에 이렇게 스마트 기술이 있는데 요 기술을 여기에 도입을 해서 지금 있는 제품보다 좀 더 생산성이나 뭐 오차율을 낮추겠습니다. 뭐 생산을 높이고 오차율은 낮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작지 않습니다. 2년에 6억이면은 다른 사업보다는 규모가 클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앞서 발표하신 분이랑 내용이 비슷한 중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기술에 맞춰서 이렇게 목차를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개요는 뭐 뒤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쓴 제안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개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수행할 건지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기술적 차별성. 우리 제품은 정말 독창성도 있고 차별성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숫자를 갖고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우리가 주관기관은 뭐고 공동기관, 위탁기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의 상상만 계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전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전 테스트를 해봤더니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목표는 어떻게 가질지. 이거는 결국 이제 플랫폼까지 생각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다음 이건 실증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추진 일정은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다음 사업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런 목차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스마트 기술 이외로도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요. 자, 예, 아까 제조업 쪽에서 현대나 기아 자동차를 제가 염두에 두고 제가 제안서를 그때 냈던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렇게 했어요. 장비 세팅을 최적화하겠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얻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겠다.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디까지 판단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나눴고요. 이 세 개의 꼭지별로 어떤 것들을 완성하겠는지 하나씩 제가 나열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어떤 형식을 쓸 건지, 플랫폼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머신러닝, 딥러닝은 어떤 방법을 쓸 건지, 그 다음 여기 SVN하고 이제 클러스터링은 뭘 쓸 건지, 그 다음에 정상이랑 비정상을 어떻게 판단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상 범위에서 어디에 위치하면 어떤 그 어떤 특징이 도출되는지 이런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은 굉장히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얘는 이거를 뭐 굉장히 잘 알고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 부분은 중요하죠. 이게 필요성 부분은 뭐 앞전에 이제 교수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 과제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평가자로부터 이제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평가자들은 뭐 아까 이거 다 있는 기술인데 뭐 이거 누구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현장에서 목소리가 와 이거 지금 우리 아직도 수작업이나 반자동화나 쓰고 있다. 그 다음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활용이 되지? 그 누구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대기업에서 이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분량을 어떻게 판단하냐 아직도 무계제고요. 그 다음에 살짝 흔들어 보고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지금 대기업들도 이렇게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현장의 고민들을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뭐 이건 이제 ICT 쪽에 이제 이렇게 뭐 항목별로 데이터 관리를 해줄 사람도 없고 뭐 전문가도 없고 워크도 없고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공장의 실태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필요성 부분을 조금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연구의 차별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더 잘 써야 돼요, 사실. 연구의 차별성 부분은 우리 제품 좋은데요. 우리 제품은 지금 이 기술을 하는데도 없고요. 정말 우리 진짜 경쟁력도 있고 좀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쓰면 그 평가자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해외 제품을 대시면 좋아요. 해외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 대비. 이렇게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어떤 제품을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뭐 기업들에서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산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해외 제품이 어떤 기능인데 우리는 거기에 90%까지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그걸 이길 수도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이길 건지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데이터 분석 시간을 1초 이상, 아니 뭐 0.1초 이상, 0.2초 이상, 정확도를 특정 제품 대비 어느 정도 향상할 것이고, 또 아니면은 거기서 받았던 ISO 인증을 우리도 똑같이 받겠다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점도 명확하게 써주시면 돼요. 우리는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타사 제품이 이런 단점이 있고 우리도 뭐 이런 단점은 우리가 극복하기 어렵다. 아니면은 이런 단점이 우리도 있긴 한데 이거는 해결하기 어렵다. 아니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장단점을 특히나 이제 해외 제품, 대기업 제품 이렇게 비교해서 써 놓으셔야 이 연구 개발 계획서에 굉장히 그 신뢰감이 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 제가 쓴 건데요. 저희 학생이랑 같이 썼는데 이 현장에서의 불만, 문제점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요. 하드웨어에서 차별이 뭔지, 소프트웨어의 차별이 뭔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문제점, 필요성을 한번 그러니까 이제 평가자들이 뭐 모든 글자를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림 위주로 이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PPT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이런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겠는지 그림이나 도식도를 이용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은 어땠고 지금은 이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은 어땠고 지금은 여기까지 제가 끌어보겠다. 이렇게 좀 구체성을 가지고 그림 위주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필이 잘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실험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비 실험을 어떤 분은 보여주지 마라, 어떤 부분은 보여주라는데 저는 보여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 뭐 어차피 이 연구 개발은 지금 이 연구 계획서대로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대신 이게 갑자기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어필하기가 어렵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아니면 예비 실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알고리즘 수작업을 통해서 뭐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어차피 예비 테스트일 뿐이고 어차피 이런 좋은 경향이 나오니까 요거를 최적화 센서를 뭘 쓸 거고 조합을 어떻게 할 거고 요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중계기에 넘길 거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최적화된 걸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상용화 어떻게 시키겠다, 요게 연구 개발 계획서지 요 같은 방식에서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났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지티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 실험 결과들은 어느 정도 보여주시는 게 좋다. 대신에 이제 다 되어 있는 거를 제안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예비 시험 정도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특허는 뭐 본인이 우리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뭐 세계 최초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또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술 개발 제안하신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유사도 검색을 하셔서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 이제 걔네들을 요약하고 걔네들의 주요 첨가항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다르고 우리는 어떻게 회피할 건지를 가장 유사한 것들 서너 개만 써주시면 그러면 이제 신뢰가 가죠. 그래서 뭐 세계 최초의 기술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의 기술들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원천 기술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고 우리만의 독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판매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얘네랑은 요 부분이 다르고 요 부분이 다르고 뭐 기술이 혁신적으로 개발된 건 아닌데 분명히 우리는 경쟁성이 있다, 내구성이 있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더 정교하게 용이하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행 보면 이 그림을 이용해서 저는 이게 도식화된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아마 평가자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센서 단말기는 어떻게 활용할 거고, 만약에 이제 인베디드 프로그램, 아까 엣지단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장에서도 이제 통신이나 그런 장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계속 제품 공장 라인은 계속 들어가고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인베디드 프로그램 AI 쪽은 어떻게 개발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엣지단에서 들어온 모든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고,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완성해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오고 어떤 센서가 들어오고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어떤 생산자 소비자가 오더라도 활용이 가능한 한 만능형이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체계도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주관 기관이 누구고 프로젝트 사업관이 누가 할 거고 업무 쪽은 할 거고 개발은 누가 할 거고 그 다음에 각각 공동이 됐던 위탁이 됐던 AI 쪽은 누가 할 거고 소프트웨어는 누가 할 거고 참여 기업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렇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 평가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주관업체 하는 일이 뭔가? 여기 참여 기업이랑 공동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개발 계획서만 갖고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담당자는 누군지 이렇게 좀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차별 대회도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나 아키텍처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센서 쪽에 PCB 보드는 어디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엣지단에서는 어디다 맡길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엣지단에서 알고리즘이든 서버단에서 알고리즘 어디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법론인데요. 이제 방법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썼던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딥러닝 쪽인데요. 그래서 이미지 트랜스퍼를
트랜스퍼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미지를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미지상에서 어떤 특징을 도출할 건지.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에서 어떤 모델을 개발할 건지. 그다음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기준을 개발할 건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 방법을 써주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도표를 이용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통해서 각각의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추진할 건지 이렇게 써주셔도 이해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해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가품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를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제시한 건데요.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고요. 영상 안에서 이 객체 인식을 하고, 그 다음 위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행동을 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은 저희가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거는 이제 안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상 중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캐치할 건가. 최종 성과물이 이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전 쪽에 있다 보니까 보호구, 그 다음 위험 작업 위치, 그 다음에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아니면 걸음걸이가 이상하던가, 늘 하던 행동이 아니다던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물을 산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보여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요. 하드웨어 쪽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개발했던 건데, 그래서 이 실물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건 도면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시면, 그래서 이런 식의 도면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PCB 설계는 대략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거고, 이 세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가급적이면 도식화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알고리즘 파트인데요. 알고리즘 파트도 구체적으로 신호가 어떤 유형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신호 유형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어떤 특징들을 도출할 예정이고, 얘는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이 이런 식으로 각각 특징에 맞춰서 레이어별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얘를 트레이닝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튜닝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꼭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의, 이게 물론 이거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 순서는 지키겠지만은 꼭 이런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구 개발 방법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전 일정은 각각 부분별로 이렇게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주요 성능 지표입니다. 사실은 최종 성과물은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주요 성능 지표는 제안할 때도 큰 고민을 하셔야 되고,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실 때도 크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 성능 지표는 앞서 하드웨어 부분이 됐던 소프트웨어 됐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체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요 성능 지표는 사실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너무 듬성듬성하면은 평가받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고요. 너무 자세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써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일일이 공인시험 기관에서 인증받기도 어렵고, 그 데드라인까지 또 제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 성능 지표를 요약을 하셔서 단위를 기입하시고, 그 수치를 기입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가급적 공인 인증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안서의 내용, 그 다음 최종 성과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죠, 이게. 그래서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특히나 최종 보고서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 기술의 개발 성공률은 여기서 판단하고요. 공인시험 기관에서 이제 값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모든 KS나 ISO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시험 기준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기 어렵다. 이럴 경우가 있다면은 의뢰자 시험법에 의해서 인증기관, 콜라스 인증기관에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인증기관 분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시험 모든 게 이제 표준화되고 IS 기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와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험의 통과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뢰자 시험법에 의한 검증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성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만들 때도 엄청 고민하셔야 되고 또 선정이 되고 나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제 그 평가자에서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이게 결국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안서의 가장 큰 목표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하겠다, 신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게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선을 했다. 근데 이 개선도 굉장히 어렵더라. 베어링을 하나 개선을 하던 뭘 개선을 하던 그 베어링 하나 기술도 지금 없어서 지금 그죠? 그럼 그런 것도 제한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앞에 필요성이나 타 제품 대비 차별성을 분명하게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목표는 요 부분은 아마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시장 동향 보고서를 또 우리가 늘 쓰는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많이 쓰는 제품들은 이제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게 될 때는 그 부분과 가장 가까운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이렇게 그래프돈 이런 걸 이용하셔서 거기 나름대로 이제 이 사업에서 우리는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몇 %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규모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목표를 그냥 허황되게 쓰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인 통계 자료를 통하고 그거랑 굳이 맞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의 필요성, 그다음에 차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제안서를 쓴다면은 이 제품과 가장 유사하고 동일한 성능을 지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해외 업체를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대해서 우리는 기술적 차별성이나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박람회도 가고 아니면은 소규모 해외 업체도 발굴하고 국내 업체도 발굴해서 홍보를 해서 분명히 우리 기업의 제품이 성능이 해외 거나 동등하거나 오히려 낫다. 이걸 강조를 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좀 기술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분석이 보통 하죠.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기회는 어떤지, 위협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셔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갖겠다. 이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목표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은 그동안 거래하셨던 곳이나 아니면 수요처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하면은 어떻게 사줄 용의가 있느냐, 우리는 이 정도로 구성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연간 우리가 얼마나 판매할 거고 어떻게 예상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그래프하는 것도 굉장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이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고 제품화,
양산을 어떻게 할 거고 판로를 어떻게 적은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품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식으로 케이스를 갖추고 어떤 식의 이제 기능을 구축할 건지. 이 기술 개발 단계 내에서는 아마 기본적인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은 정확도랄지 내구성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마 개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게 더 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상용할 건지, 소프트웨어 등록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그 다음에 사업화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정 라인을 최대한적으로 어떻게 꾸밀 거고, 이 제품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출처를 어떻게 확보하겠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작성이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주 작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안서를 쓰실 때 제가 이 스마트 기술을 제가 채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지금 기술 제안하는 거에 스마트 기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농후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요소 기술 하나만이라도 이 스마트 기술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걔랑 같이 지금 제안서를 좀 쓰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스마트 기술,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기술, 그 다음에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중소기업, 특히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스마트 기술과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부터 알고리즘 구축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이런 기본 개념만 알고 계셔도 분명히 활용 가능이 많다. 그리고 스마트 관련해서는 컨설팅을 해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저도 이제 이 자동차 업계랑 지금 사업을 지금 제안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 스마트 기술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거나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제 스마트 기술이 이제 융복합되지 않으면은 제안서에서 채택될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확실히 이쪽 분야로, 이쪽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놓여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기술은 누가 제안하거나 누가 이걸 필요로 하거나 이래서 탄생된 기술이 아니에요. 통신이 급격한 IoT나 통신 기술이 개발되고 모든 사업들이 이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플랫폼화 되기 때문에 저절로 생성된 이 기술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그 기술을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점점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가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이 스마트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센서가 됐던 아니면은 그 중계기 무선 통신이 됐던 유선 통신이 됐던 중계기가 됐던 알고리즘이 됐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사업과 내 현장에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동기관이 됐던 위탁기관이 됐던 아니면 전문가 컨설팅이 됐던 외부 기술은 갖고 와서 융합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스마트나 이제 AI가 들어가지 않으면 좀 채택하기 어려운 지금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